그 다음에 이제 277쪽으로 다시 오셔서 3번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험하고 수익을 뭐 대략 수익을 계산하는 거는 해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안 주길 잘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죠? 안 주길 잘했다. 예. 아니 잘했네 뭐. 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 한번 읽어보자고. 일단 계산 아까 해봤거든요. 투자의 위험이란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란 기대한 수익이 실현된 수익과 같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걸 뜻한다. 이 달라지는 정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달라지는 정도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은 작아진다 그랬어요. 위험 분석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과 수익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 그걸 기대수익이라고 그래요. 기대수익. 다른 말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이야기 다시 확인을 했고요. 넘어가셔서 수익의 기대치라는 거를 한번 보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현금 수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야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미래 현금 수지는 보통 확률에 따라서 계산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확률적으로 계산한다고. 동그라미 2번에 투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게 경우의 수예요. 저기 앞쪽에 있는 걸로는 A, B, C.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이걸 이제 이벤트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의 각각의 확률을 부과한다. 이 부과한다는 게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후에 이것들을 가중평균하여 현금 수의 기대치를 계산하고 이제 가중평균한다는 이야기 시그마 한다. 시그마. 네. 확률은 줘요. 항상. 확률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줍니다. 그냥 문제에서. 네. 그 다음에 각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각 사상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해서 위험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벗어났냐 편차를 가지고 위험을 계산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각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은 유사부동산에 대한 자료로부터 도출한다 그랬는데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문제에서는 확률은 무조건 준다. 계산을 확률을 하는 게 지금 계산이 아니고 기대 수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뭐 풀 수 있나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산인데 이게 될까요? 거기 보니까 사상 1, 2, 3이 있고요. 순영소득이 얼마로 돼 있죠? 9천만 원? 1억? 1억 1천 뭐 그런 거 있죠? 한번 해보자고요. 저 불러주세요. 여기 사상이 있다. 사상 이벤트 1, 2,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 소득, 순소득 기준으로 순소득 여기는 이제 9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억 1천만 원 이렇게 예상했다. 그럴 때 확률은 얼마로 돼 있나요? 확률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0.1, 0.8, 0.1이네요. 네. 싹 다 하면 100% 1이 돼야 될 거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기대수익 구할 때에는 각각의 확률하고 예상수익을 곱해가지고 결과를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네, 좋아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요 고천에 0.1이니까 얼마예요? 네. 요거는 1억에 80%이니까 얼마일까요? 8천. 네. 요거는 1억 1000에 10%이니까 얼마일까요? 1100. 1100에다 900 더하면 얼마예요? 2000. 2000에다 8000 더하면 얼마인데요? 1억. 그러면 기대수익은 얼마란 말이죠? 1억.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기대수익은 1억이다. 만원 단위로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1억 정도 벌 거라 기대하고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실현되는 수익이 딱 1억이었다면 위험이 있을까요? 제로일까요? 제로. 만일 9천만 원이 실현됐다면 1천만 원의 편차가 있네. 편차. 1천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 있어요?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천만 원의 편차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어쨌든 위험은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계산해 봤고요. 레버님이 수익이고요. 손영업 소득도 수익인데 이름만 달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NOI라고 써놔서 지금 그러시죠?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순소득을 줄여 쓴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는.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뭐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 오면은 말 잘 안 합니다. 쓰는 거는 좀 하겠는데 쓰는 거 편지는 좀 편지 정도는 못 쓰겠고 아무튼 쓰는 거는 좀 써요. 근데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막 와가지고 괜히 앞에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요만큼 떨어져서 그냥 쳐다. 그래서 차라리 야 문자로 넣어. 문자로 할 테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 이제 가로 이번에 위험의 측정인데 여러분 그 위험의 측정은 계산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동그라미 3번 한번 가보세요. 밑에처럼 계산하려면 뒤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놔두시고 동그라미 3번. 두 개 투자된 이 기대치는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그만큼 위험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앞쪽에 개념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다시 동그라미 1번 다시 확인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실현 소득이 기대 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 달라지는 정도를 뜻한다.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표준 편차는 투자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랬는데 뭘 먼저 계산했어요? 표준 편차요, 분산이요?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을 못해요. 직접 계산하면 거의 제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래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인데 그걸 루트를 씌워가지고 시그마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은 뭐 필요 없다. 뭐 정 궁금하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건데 이제 잘 보세요. 이런 데서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제 보니까 결혼도 이제 막 공부의 양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복습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 들죠. 부담을 좀 느끼셔야 돼요. 너무나 푹 믿어버리고 그냥 계속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건 좋은데 계속 선생을 믿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제 의무고, 평균 분산 모형이다. 요거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고도 하고, 또는 지배 원리다라고도 하고, 방금 우리 책처럼 평균 분산 모형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라고 했건 간에 평균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우월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포트폴리오에 가면 왜 지배 원리라는 말을 쓰는지 대략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이 평균은 뭘 나타낼 때 쓴다 그랬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고, 기대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이라는 놈은 뭘 나타낼 때 쓴다 그랬느냐 그러면 여기 위험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를 이제 다 알고 계신다면 제가 질문 드리면 뭐 여러분은 설명을 안 드렸어도 다 알 거예요 아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두 개의 투자 대안이 기대 수익이 똑같아요. 기대 수익이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 1억 투자하면 어차피 10% 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위험이 큰 걸 선택하시겠어요? 작은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죠?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네. 그죠? 그러니까, 평균의 관점, 기대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같을 때는 누구라도 위험이 작은 걸 고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쪽 분산, 위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은 위험이 동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대단히 위험이 크답니다. 둘 다. 그럴 때는 기왕 위험을 부담할 거면 수익이 작은 걸 선택하겠어요?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뭐 책이 없지만 예를 드는 걸 꼭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요약집에 다 지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 몇 번 같은 예를 제가 쓸 거니까. 여기 이제 수익, 기대 수익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위험은 이제 표준 편차라고 가정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로 줍니다. 위험을. 그럴 때 여기 수익이 0.1이고 0.1이고 0.2고 0.3이다. 만일 퍼센트라면 10%, 10%, 20%, 30% 그런 이야기겠죠. 100분율은 100을 곱한 거니까. 네, 좋아요. 자, 위험이 여기가 0.1이고 여기는 0.2고 여기는 0.3이고 0.3이다라고 가정하자.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 A하고 B는 수익이 똑같다. 수익. 그럴 때는 뭘 고르냐 그 이야기 골라보세요. A하고 B 중에. A. 그러니까 위험이 큰 거보다 작은 거 골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A를 고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C하고 D는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하다.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에요? 높은 쪽. 그렇죠. 그래서 C보다는 D를 선택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B나 C보다는 A나 D가 더 우월한 존재인데 이렇게 우월한 투자 대안을 골라내는 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가로 3번의 평균 모형인데 동그라미 1번에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두 개 투자 대안의 기대치가 같으면 수익이 똑같으면 그 이야기예요. 위험이 작은 자산에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작은 쪽이요, 큰 자산이요? 큰 자산. 이와 같이 투자하는데 이런 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이 변이 개수는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변이 개수가 뭐 시험에 한 2차례 정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어려우니까 공식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넘어가세요. 그거는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1쪽에 4번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위험이 뭐냐 수익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의를 했고 위험의 종류에는 뭐 사업상 위험이다, 금융적이다, 법적이다, 뭐 인플레다, 뭐 그런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만큼 제가 썼죠. 수익률은 어떤 게 있느냐, 뭐 기대 수익, 뭐 요구 수익, 뭐 실현 수익이 있고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 요거 이제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 그럼 이제 위험하고 수익 이 둘을 각각 따로 공부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할 때 위험이 뭐지 뭐 이렇게 쭉 뭐 종류는 어떻고 뭐 생각하다가 수익이 뭐지 그러다 그럼 둘은 또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가로 1번에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박스에 보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는 뭐 세 가지가 있다 뭐 그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의평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위험을 좋아하는 위험 추구형 또는 애호형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위험하고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다 또는 위험 독립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자의 태도인데 첫 번째는 위험의평 투자자이다. 위험의평.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위험 혐오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싫어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위험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다.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다. 또는 위험 애호형 투자자이다라고 애호 이제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위험은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 위험 중립형.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위험 자체를 전혀 분석을 못하고 그냥 수익만 보고 투자한다 그 이야기인데 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이라는 이야기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인데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의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좀 불합리한 사람들이라고요.
불합리해요. 그래서 뭐 이네들은 분석이 안 되죠. 위험해평 투자자는 개념은 뭐냐? 이 사람은 나 좀 그 수익이 적어도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위험이 좀 적은 안전한 걸 좀 선택할게요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을 추구한다고요. 조금 위험이 적은 쪽을 추구한다고요. 위험이 적은 쪽. 이 사람은 나는 수익이 조금 크다면 위험이 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못 참고 그냥 투자할게요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은 수익이 10이고 위험이 10, 15 이렇게 있을 때는 큰 걸 선택한다고요. 웬만하면 작은 걸 선택한다고요. 작은 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10이고 수익이 10인 걸 골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수익이 1보다 높은 걸 찾았어. 11%. 많이 높아요? 조금 높아요? 위험도 조금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이 19야. 까딱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꼭 참고 기다린다고요. 그냥 막 달려 댐벼 들어가지고 막 사방 깨지고 난리라고요. 사방이. 이해하셨어요? 이거 합리적인 거예요. 좀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른스러운 판단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위험 자체를 따지질 않아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으면 투자하겠고 낮으면 투자 안 하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는데 문제는 수익이 높더라도 아까처럼 너무 위험이 크다라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 자체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말하는 사람은 주로 이 사람이다.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이야기를 해요. 투자자가 위험 추구형이라면 이렇게.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위험 회피형은 어지간하면 수익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위험이 작은 자산,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 돌려서 말하면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 그럴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10% 10%일 때는 아까 위험 15보다는 10을 고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위험 회피형이라 그러니까 이 위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건가 보다. 이 새끼 겁쟁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인데 만약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든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건 뭐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그럴 때는 위험이 조금 크면 무서워서 피해버린다고요. 그럴 때는 위험을 감당한다고요. 그럴 때는 감당해요. 덤덤하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나 아니면 충분한 대가가 있는 위험이라면 대가가 있다면 위험을 피해버린다고요. 감당한다고요. 감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이 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가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또는 피할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뭐 분산 투자라든가 나중에 공부하면 피하는 방법 알게 되니까. 그래서 겁쟁이라고요. 겁쟁이가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위험은 이 사람은 싫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보고 자 위험 혐오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자 위험을 피하는 인간 행동으로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이 높게 얻고자 하는 유형을 말한다. 즉 어떤 투자 중에서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고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것. 그런 걸 이야기한다.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자 위에 보니까 위에 가로 1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죠. 동그라미 1번에 자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뭐라 그런다고요? 위험 혐오적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 위험 혐오적인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투자자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겁쟁이는 아니라 그랬죠. 3번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혐밖에 없다. 무혐률은 이제 좀 이따 설명될 거예요. 따라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그건 투자라 할 것도 없다.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왜? 위험률은 아주 수익이 낮거든요. 4번 결국 위험적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충분한 대가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는 도망가 버린다고요. 기꺼이 감수한다고요. 기꺼이 감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겁쟁이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넘어가셔가지고 282쪽에 가로 2번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인데 뭐 아직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긴 한데 뭐 의미는 별거 없어요. 의미는 위험하고 수익 요거의 상쇄관계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건데 이 상쇄관계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상쇄관계는 부딪히는 거니까 혹시 반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다시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서는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잘 써먹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생각인데 뭐 여러분 너무 또 그래프 때문에 고달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는 잘 안 나와요. 뭐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다라고 가정하자. 수익. 그럴 때 여기가 원점이니까 제로란 이야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뭐 위로 갈수록 수익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럴 때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야기해요. 이게 우상향한다, 비례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요. 위험이 제로일 때 이만큼 벌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영어 설명하려고 그래프 그렸다 그랬어요. 무위험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위험이 10%인 자산에 투자한다. A 자산이다. 그럼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 수익은 이만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고, 자, 위험이 20%인 B 자산에 투자한다면 수익은 이만큼 요구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커지니까 반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자, 그럴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라는 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요거는 뭐 용어밖에 없으니까 결론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라는 거 하고 무위험률이라는 거 하고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를 더한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다. 그럴 때 이 무위험률은 뭐냐 그러면 영어 모르면 분석하면 된다 그랬죠. 위험이 있을 때 수익률이에요? 없을 때 수익률이에요? 네, 없을 때 수익률 무위험률이 위험이 제로일 때 그런 게 있느냐? 있어요. 예컨대 국채라든가 공채 같은 것들은 못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국채에다가 100만 원 투자했더니 국가가 나한테 그 이자 꼴랑 뭐 한 3% 3만 원 안 주려고 국가가 부도를 내버릴까요? 반드시 줄까요? 뭐 이렇게 꼭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이자가 3% 국채 이자가 3%라 치고 100만 원 투자했다. 국채 예? 그러면 1년 뒤에는 이자를 얼마를 주는 거예요? 3만 원. 그래서 나는 103만 원 벌 거라고 기대하고 기대 수익. 그런데 1년 지나 보니까 국가가 이거 좀 떼먹으려고 막 국가를 부도내고 난리를 친다고요. 꼭 103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103만 원 준다고요. 103만 원. 아까 위험은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질 때 위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같아지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제로예요? 이런 걸 무위험자산이라 그런다고 이거. 이해하셨나요? 네, 이런 걸 무위험자산이라 그래요. 네, 무위험. 그래서 여러분 국채나 공채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 한다. 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렇게 비싸진 않겠지만 그냥 3%라 치자. 3%.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인데 이만큼이죠. 다른 말로. 여기 무위험률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가 비자산에 투자할 때는 무위험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그럴 때 투자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뭐 너랑 나랑 얼마나 오래 알아봤던 친구냐.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이건 위험이 20%건 간에 그냥 3%로 끝내자. 그러면 친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차피 부담하는 위험이 아까 그랬죠. 위험이 똑같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이 사람은 수익이 낮은 쪽을 고른다고요? 높은 쪽을 고른다고요? 높은 거. 그런데 여기 지금 수익은 똑같이 준다고요. 수익은. 그런데 위험이 제로인 거하고 위험이 20%인 거를 이야기하면서 20%를 선택하래. 하겠어요? 제로 쪽으로 가겠어요? 제로. 그렇죠. 아무도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만큼 내가 고생하고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안 줘야 된다고요? 더 줘야 된다고요? 더 줘야 된다. 이걸 위험할증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할증률이 뭐냐 그러면 위험을 부담할 때 증가되는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또 감소한다고 증가한다고? 증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위험 대가율이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위험 대가율이다. 위험을 부담할 때 대가를 준다 그 이야기예요. 안 주면 안 하니까 투자를.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라고 생각하느냐? 7%라고 치자. 7%. 아까 무위험률 3%이고 요거 7%이다.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높이가 얼마예요? 10%. 요렇게 요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에다가 7% 더한 것만큼을 요구한다. 대략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어째 뭐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이해를 못했다 그 이야기인데. 자, 여기. 자, 그러면 10%일 때는 20%보다 위험 부담이 커요, 적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무위험률 3%겠네, 이거? 여기 높이가 수익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만큼 위험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아까보다 많이 달라 해야 되겠어요? 적게 달라 해야 되겠어요? 부담하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한 4% 주면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7%만 투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런 걸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뭐 오늘은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무위험 자산을 이해했으니까 됐고, 이 무위험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냥 누구나 국채에다 투자하고 1년 기다리면 무조건 준다. 그래서 이건 시간의 대가라 그래. 시간의 대가. 그 다음에 아까 위험할증률은 뭐의 대가라 그랬어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겠어요. 자, 가로 2번의 위험과 수익의 상시관계인데,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가면 무위험률이 나오죠. 무위험률이란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실질 자유 가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하게 실현될 때 그때 수익률이다 그 얘기예요. 니은번에 무위험률은 순수한 뭐의 대가라고요? 시간, 그러니까 기다림의 대가다 그 이야기면 누구든 투자하고 기다리면 다 준다. 이거는. 그다음에 대급번에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방정제성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용제한, 화폐수요 공급, 저축은행과 투자율 같은 것들이 무위험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건 조금 아직은 어려운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무위험률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경제 상황. 개인에 따라서는 전혀 바뀌지 않죠.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위험할증률이죠. 기업원의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때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위험할증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번의 위험할증률은 시장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일반 경제 상황, 즉 무위험률과 달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 이야기죠.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은 놔두고, 자, 미음번 가셔갖고, 미음번 가셔가지고, 무염률의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수익률, 그걸 뭐라 그러느냐. 위험 조정률이다. 그렇죠. 요거 이야기인데, 요거 무염률하고 위험할증률 더한 거 이거, 이 요구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위험이 조정된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뒤에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뭐 이렇게 부를 텐데, 뭐 지금은 일단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보면 피셔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니까 놔두고요. 지금 그 박스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염률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요? 위험할증률. 인플레가 없다 치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셔 효과는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놔두시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걸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위험과 가치 균형도 뭐 이건 아직 안 되고, 이거 너무 어렵고, 이거는 평가 쪽을 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자 284쪽으로 가셔가지고, 284쪽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5번의 위험의 처리, 위험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런 이야기인데, 두 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의 회피 그랬어요. 회피가 뭐예요? 위험을 부담하는 거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위험한 투자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 투자자는요 사실은 투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위험하면 무조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건데, 예컨대 A 투자 안 하고 B 투자는 있더라. 그래서 위험이 얼마냐 그랬더니 수익은 묻지도 않아요. 10%. 이거 무서워. 투자 안 하는 겁니다. B한테 위험이 얼만데 이랬더니 무위험률. 무위험률이 얼만데 이랬더니 3%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위험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때 B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을 부담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을 피해버리죠. 아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이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이 작아요, 커요? 그런데 위험을 부담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벌 수 있는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밖에 없다. 무위험 수익. 이자 정도. 요즘 뭐 2%도 안 될 겁니다. 국제이자. 제가 지금 3%로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위험의 회피는 동그라미 1번 보면 위험한 투자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전략으로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여 투자 자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의미가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투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가치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투자 그러면 아예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평생 예금만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죠. 이해하신 거죠? 이런 사람은 굴곡은 없어요. 그런데 크게 여유롭지는 못해요, 절대.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깨지죠. 깨지면서 공부가 되죠. 실력이 쌓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투자해서 실패하고 하면서 이제 막 깨지면서 약 밤을 새고 막 책을 보고 공부한단 말이죠. 현장 돌아다니고 물어보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소주도 사주고 맨날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자유스러워지죠. 이해하신 거죠? 약간 인생의 굴곡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왼쪽이세요? 오른쪽이세요? 왼쪽? 좋아요.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오른쪽? 오른쪽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뭐 다 그렇죠, 그거야. 예.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만들면 되죠, 뭐 또 이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은 이쪽을 좀 보게 되죠. 이쪽을 많이 보게 돼요, 실제로. 예,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눈들을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좀 운만 받쳐주면 뭐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도 한번 뭐 봤는데 거기는 남편은 뭐 별로 뭐 안 하는 것 같던데. 여자분인데 50대 후반이에요. 근데 분양권 쪽으로 그 동네에서 이제 분양권이랑 아무도 모를 때 원래 이제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신 분인데 분양권이라는 걸 이제 본인이 처음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랑을 되게 좋아해요. 신랑 뭐 하세요? 이랬더니 이야기는 안 해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제 뭐 아무튼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신랑은 뭐 가끔 가게에 나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긴 해요. 뭐 이러고 마는데 또 은퇴했을 수도 있고 연세가.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무리 안 합니다. 지금은 딱 돈 된 데만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한번 딱 투자해요. 피가 확실하다 싶은 것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무리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한 2번 밥 먹었나. 그래서 그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밥 먹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기 좋대요. 신랑이 사업하시다가 좀 안 됐나 봐요. 느낌에. 바로 이번에 위험의 전가인데 전가가 뭐예요? 전가는 가지고 있는 거에 미루는 거예요? 예,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할 건데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를 변동시킨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위험의 전가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험의 전가라는 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 소유자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1억에다가 이제 월 3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인플레가 뭐라 그랬죠? 인플레는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지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돈 쓸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봤자 별로 쓸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물가가 5% 올라가면 5%만큼 돈의 가치가 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야 된다고요.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플레 위험을 전가시킬 때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임대차 계약을 물가에 연동시켜버리면 돼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다가 연동하겠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마다 올리면 돼. 이해하신 거죠? 위험이 없어진 거예요.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고 부담하는 자를 남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미룬 거죠. 그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축소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던 것들이 뒤에 부분이 많으니까 나중에 뒤쪽 좀 공부한 다음에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 넘어가세요. 넘어가셔가지고 287쪽에 보시면 큰 6번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그랬는데 그거는 아까 했죠? 아까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91쪽으로 가시면 제3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나요? 이제 이걸 좀 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좀 읽어보시라니까 왜 안 읽고 왔어요? 읽고 와야지 환장하겠다 그러고 올 텐데. 진짜. 아무튼 조금 쉬었다가 뭐 하시죠.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이제 칠판 좀 지워놓으실 거죠?